김정은은 통일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비공개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 군인도 주민도 아닌 김정은의 말을 외국에 전달하던 북한 외교관.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말은 방송에도 남지 않았고 기록에도 없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김정은의 통일 발언 이유를 함께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 생각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가을 평양순환공항. 저는 가족과 함께 쿠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외무성에서 25회를 일한 끝에 드디어 해외 파견 명령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들어본 적도 없는 먼 나라였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외 파견은 평범한 외교관에겐 꿈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아빠, 쿠바엔 진짜 바다가 있어요? 17살 딸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카리브해라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바다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도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양을 떠나본 적 없는 우리 가족에게 쿠바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함경북도 청진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를 뵀습니다. 75살 주름 가득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잘 다녀와라. 조국을 빛내고 오너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3년이면 긴 시간이니까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외무성 리 국장님이 저를 불러 당부하셨습니다. 동무 쿠바는 우리의 형제 국가요. 그곳에서 조국의 위상을 높여주시오. 특히 대남 외교 문건은 철저히 관리하시오. 예, 국장 동지.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대표해서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이 청진에서 자란 저에게 평양외국어대학 입학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9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도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외무성에 배치됐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나라시를 한다. 기차역 노동자이셨던 아버지는 외교관 아들을 두신 게 자랑스러우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구불구불 흐르고 김일성 광장이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신기한 듯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빠, 저기 우리 집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올 거야.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쿠바에서 잘 일하고 조국으로 돌아와 딸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거라고. 체제를 의심한 적도 없었고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외교관이었고 충성스러운 인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수록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떠나는 먼 여행이라서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었을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쿠바는 어떤 곳일까? 사회주의 형제 국가라는데 우리와 똑같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쿠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쿠바에 도착한 지 6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2022년 봄이었죠. 저는 아바나 시내를 걸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리는 낡았습니다.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도로는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얼굴은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었습니다. 그것도 검열 없이 자유롭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건 허용되는 건가? 딸아이는 아바나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스페인어가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금방 적응합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애들은 김정은 원수님 사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쿠바는 우리랑 조금 다른 사회주의란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진을 꼭 걸어야 돼요? 딸의 눈이 맑았습니다.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본국에서 오는 지침을 정리하고 쿠바 정부와의 문건을 번역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일.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쿠바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를 받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쿠바 사람들은 미국 영화를 봅니다. 재즈 음악을 듣습니다. 거리에서 자유롭게 장사를 합니다. 물론 가난합니다. 배급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어느 날 쿠바 외무성 직원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울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당신네 북한은 어때요? 우리처럼 어려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예, 힘듭니다. 체제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미국 놈들 때문에. 라울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춤출 자유는 있잖아요. 음악 들을 자유도요. 당신네도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린 그런 것도 자유롭지 않아. 그날 밤 대사관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아바나의 밤은 시끄러웠습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양의 밤은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하죠. 통제된 고요함. 같은 사회주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우리가 틀렸는지 쿠바가 틀렸는지는 몰라도 분명 다르다는 것. 딸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양으로 돌아가면 뭘 느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바에서 본 자유를 평양에 가서도 기억할까? 아니면 잊어야 할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온 것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하지만 그건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 외교관이 체제를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2023년 초였습니다. 쿠바에 온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였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대사관에 출근해서 본국에서 온 외교 문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두 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외 발표용, 다른 하나는 내부 보고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대외 발표용 문건을 열었습니다. 비동맹 회의 관련 성명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다. 익숙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온 표현들이죠. 그 다음 내부 보고용 문건을 열었습니다. 같은 주제, 같은 회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달랐습니다. 통일 관련 표현은 대남 전술상 필요시에만 활용할 것, 실제 정책 목표와는 별개로 운용.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통일이 전술이라고?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아바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문건을 정리했습니다. 평화통일, 민족화해, 남북협력,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전술이었다고? 진짜 목표가 아니었다고?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아바나 말레콘 해변을 걸었습니다. 카리브의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자유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알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함경북도에 계신 어머니는 통일이 거짓말이란 걸 알까? 그날 저녁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통일돼요? 할머니 보고 싶은데. 딸아이는 평양을 떠날 때 할머니와 작별했습니다. 3년 뒤에 다시 만날 거라고 약속했죠. 할머니한테 자유로운 남한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통일되면 갈 수 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통일은 없을 거야.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저는 겨우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문건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남 유화 제스처의 단계별 활용 지침. 제목부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재 강화, 국면 통일 언급 빈도 증가, 대화 분위기 조성, 국면 통일 강조 및 구체화, 목표 달성 후 통일 표현 점진적 감소. 저는 책상에 문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사기잖아.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꿈꾸는 희망입니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모두가 바라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협상 카드로 쓰고 있었다니. 쿠바 외교관 라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도 곧 남한이랑 통일하겠죠? 같은 민족인데 언젠가 만나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의 수건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린 그럴 생각이 없어. 그날 밤 딸아이가 잠든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평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쿠바에서 본 것들을 평양에서도 기억할까요? 아니면 잊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딸아이를 평양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 자유를 맛본 아이를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한 건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쿠바 생활도 2년 차에 접어들었죠. 그날 아침 평양에서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봉인된 문서였습니다. 저만 볼 수 있는 기밀 지침이었죠. 저는 대사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일 관련 표현 운용 지침 개정안. 저는 숨을 죽이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통일 관련 표현은 대외 선전용으로만 유지할 것. 내부 교양 자료 및 교육 과정에서는 전면 삭제.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부 교육에서 통일을 삭제한다고? 그럼 우리 인민들은 뭘 배운다는 겁니까? 아이들은 뭘 꿈꾼다는 겁니까? 문서는 계속되었습니다. 통일은 혁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대남 협상의 전술적 수단임을 명확히 할 것. 단, 이는 외부 유출 절대 금지.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떨렸습니다. 25년간 제가 해온 일이 뭐였습니까? 저는 통일을 외치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성명서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귀국 명령 -주 쿠바 대사관 김 참사관은 2024년 4월까지 본국으로 복귀할 것. 임기가 끝났습니다. 3년이 지났고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바나의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를 평양으로 데려갈 수 없다.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딸아이가 잠든 후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귀국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년 4월까지 평양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다시 평양으로? 그렇게 되겠죠. 원래 약속이었으니까.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딸아이는요? 더더욱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탈출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탈출, 배신, 조국을 버린다는 것. 외교관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양엔 당신 어머니가 계세요. 알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쿠바에서 자유를 본 아이를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순 없어요. 만약 우리가 탈출하면 어머니는.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저제, 외교관이 탈출하면 남은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죠.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께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딸만큼은 살려야 해요. 진실 속에서 살게 해줘야 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할 거예요? 해야 해요. 오늘 문건을 봤어요. 통일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이런 체제에서 딸을 키울 순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죄책감에 눈물도 났지만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딸아이만큼은 자유 속에서 살게 하자고, 진실을 알고 살게 하자고. 비록 제 어머니를 두고 가는 불효를 저지르더라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결심한 후 우리는 석 달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쿠바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는 것. 플로리다까지는 150km. 작은 보트로 6시간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미국 해양경비대에 붙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려면 북한 대사관 감시를 뚫어야 하고 유럽은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쿠바인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아바나 뒷골목에서 밀항을 주선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국 가고 싶소? 그가 물었습니다. 가족 셋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5,000달러. 그가 금액을 불렀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외교관 월급, 수당, 쿠바에서 아낀 생활비 다 합쳐서 6,000달러쯤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요. 브로커는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월 15일 밤 바라데로 해변.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사관에 휴가 신청을 냈습니다. 가족과 쿠바 관광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상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요. 귀국 전에 추억 좀 만들고 오시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월 14일 우리는 아바나를 떠났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으로 갈 거야. 그리고 한국으로 갈 거야. 딸아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한국? 응, 자유로운 곳이란다. 딸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쿠바에서 2년을 살며 아이는 자유가 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바라데로는 아바나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쿠바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밤이 되자 조용해졌습니다. 밤 11시 해변 구석진 곳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작은 모터보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타고요?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서두르시오. 우리는 보트에 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딸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보트가 출발했습니다. 카리브해는 어두웠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고 별빛만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미국을 향해. 1시간쯤 지났을까요? 딸아이가 배멀미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내가 딸을 안고 토하게 했습니다. 저는 물을 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2시간, 3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파도는 점점 거세졌고 보트는 흔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4시간째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플로리다였습니다. 미국 땅이었습니다. 5시간째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지쳐서 아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6시간째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키웨스트 해변이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트에서 내렸습니다. 모래를 밟았습니다. 미국 땅이었습니다. 누구요? 순찰 중이던 미국 해양경비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We are North Korean diplomat. We want asylum. 우리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하고 싶습니다. 경비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평양도 어머니도 모든 걸 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딸아이를 봤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미국 해양경비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망명 신청서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북한 외교관이요? 미국 이민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외교관이 망명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딸의 미래를 위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죠? 예,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비록 북에서 왔지만 결국 한국 땅으로 가야죠.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조사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고 임시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친절했습니다. 통역사를 붙여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숙소 창밖을 보다가 문득 쿠바가 생각났습니다. 아바나 거리, 말레콘 해변, 딸아이가 다니던 학교.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받습니다. 여보, 쿠바에서 뭘 배웠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유, 같은 사회주의라도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통제가 전부는 아니란걸요. 쿠바는 가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봉쇄로 물자가 부족했고 건물은 낡았고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음악을 들었고 춤을 췄고 사랑을 했습니다. 북한과 뭐가 달랐을까요?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통제 정도요. 쿠바는 체제는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북한은 다르죠. 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평양으로 귀국 명령을 받았을 때 제가 본 문건들을 통일은 전술이다. 내부 교육에서는 삭제하라. 그 한 줄의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보, 통일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통일을 꿈꿉니다. 남에 있는 사람들도 통일을 바라죠. 그런데 김정은은 그걸 협상 도구로만 쓰고 있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죠. 딸한테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할 순 없으니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미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조율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란다. 쿠바보다 더 자유롭고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야. 할머니도 만날 수 있어요? 딸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평양에 계신 어머니, 75살의 노모. 저는 탈출하면서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외교관이 망명하면 남은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어머니도 끌려가셨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감시 대상이 되셨겠죠. 할머니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통일은 없을 거라는 걸.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플로리다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자식이 살기 위해, 딸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할 겁니다. 김정은의 거짓말을 폭로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딸아이가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는 아이의 얼굴.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거짓 없이 살게 하겠다고. 진실 속에서 살게 하겠다고. 비록 제가 어머니를 버린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더라도. 미국에서 2달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조율을 끝냈고 우리는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인천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우리나라예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공항 의자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럼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야. 그럼 왜 나뉘어 있어요? 딸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글쎄, 전쟁 때문이란다. 아주 오래전에. 그럼 언제 다시 만나요?
그건 아빠도 모르겠구나.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집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낯선 곳으로 가는 걸까? 16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4월 초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떨렸습니다. 이곳이 한국입니다. 남한입니다. 북에서 그토록 척대시하던 곳. 그런데 이제 제 집이 될 곳.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맞으십니까? 예, 저는 대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북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저를 여기서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쏟아지는 자동차들. 딸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와, 여기가 한국이에요? 엄마, 저기 간판 좀 봐요. 한글이에요. 딸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글자.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한국말은 같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단어도 달랐습니다. 핸드폰, 인터넷 배달. 북에서는 쓰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아이는 빨랐습니다. 젊으니까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아빠, 저 이제 한국말 잘하죠? 딸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보, 여긴 말이 너무 빨라요. 젊은 사람들은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왔습니다. 쿠바에서의 업무, 북한 외무성 내부 상황, 외교 문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특히 통일 관련 문건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북한은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은 대남 협상의 도구일 뿐입니다. 조사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에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사람, 중국에서 10년을 숨어 산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모두 다른 사연이었지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열망.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외교관이었다면서요? 그럼 좋은 생활했을 텐데 왜 나왔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딸의 미래를 위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래요. 자식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못 살아도 자식은 자유롭게 살라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을 받고 집을 구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북의 관사보다 작았지만 자유로운 집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 사람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 사람도 쿠바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사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 겨울입니다. 한국에 온 지 8달쯤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북한 억양이 남아있어서 아이들이 신기했거든요. 야, 너 진짜 북한에서 왔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딸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쿠바 거쳐서 왔어. 요즘 딸아이는 친구들과 명동에 놀러갑니다. K-팝 콘서트도 가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영화도 봅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빠, 여기는 정말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딸아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아내는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교실을 다닙니다. 여보,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발음이 좋아졌대요. 아내가 기뻐합니다.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강연도 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외교관 출신이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요. 어느 날 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북한의 통일관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해야죠. 같은 민족인데 언젠가 만나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북에 있을 때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목표가 아닙니다. 협상 도구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끝나면 접는 카드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쿠바에서 본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일 표현은 대외용으로만 유지, 내부 교육에서는 삭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정은은 인민들에게조차 통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통일은 불가능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현 체제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진짜 통일은 진실에서 시작되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쿠바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사회주의인데 그렇게 다를 수 있다니. 네, 저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요. 쿠바에서의 인연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만약 쿠바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만약 자유로운 거리를 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양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쿠바는 제게 보여줬습니다. 사회주의도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통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저는 가끔 북한 뉴스를 봅니다.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연설, 군사 퍼레이드, 미사일 발사, 익숙한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니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함경북도 청진에 계신 75살 어머니, 할머니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마 힘드실 거야. 우리 때문에.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북의 남은 인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거짓말을 폭로해야 합니다. 겨울밤 서울 아파트 창밖을 봅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자유로운 땅의 불빛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통일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되는 거라는 것을. 북한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쿠바에서 배웠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언젠가는 변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자유 속에서. 그리고 언젠가 북에 계신 어머니를 자유로운 땅에서 다시 만나는 날을 꿈꿉니다. 진짜 통일의 그날을.